사람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에 그런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던집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 참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든 아니면 덜 사신 분이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나, 자 또는 그것을 주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질문이고 그 질문을 하나를 가지고 논문을 쓰든 책을 만들든 아니면은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해왔던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학에서는 아포리아라고 한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아포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철학의 난제들이라고 하죠. 철학에서는 항상 이 난제들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그 철학자의 사상이 되고 또는 한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며 인생에 대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들 중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철학적인 아포리아들과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바로 주체라고 하는 이 작은 개념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밀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작아 보이지만 무거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념, 철학 개념 중에서 주체라는 개념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주체 이꼴 인간 또는 주체 이꼴 자아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도 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 또는 서양 그리고 동양에서의 그 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주체 자아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그리스계에는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바라봤냐면은 물질에 가깝다고 봤을까요? 아니면은 비물질적인 것에 가깝다고 봤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 예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나를 느낄 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 그러면 나의 자 그러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머리, 두뇌, 생각 이런 것부터 떠오르죠. 예, 생각하는 나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하려면은 어린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손에 잡히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부터 사고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사고로 넘어가죠. 인간의 사유의 발달도 그와 비근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좀 희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고 했을 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물질적인 것, 이것은 이제 물체, 물체, 신체로서 느꼈어요. 소마 또는 소마타라고 하는데요. 물체 또는 신체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활동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나를 느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 폴리스, 그리고 그 폴리스 안에서 내가 위치한 그 지점, 나의 신분, 나의 가문, 이런 거예요. 내가 속한 지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어떤 신체로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로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정신적 관계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가페 이런 걸 떠올릴까요?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죠? 에로스잖아요. 에로스. 야하죠? 발음 자체도 그죠? 에로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예요. 예. 우리가 필로소피아 할 때 배웠던 필리아도 있죠. 그 필리아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나? 에로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서서 지금처럼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듣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했나요? 강의를 할 때. 돌아다녀요. 서로 손잡고 어깨 부딪혀가면서. 예. 그래서 소요학파, 페리파토스 학파 이런 것도 소요학파가 뭡니까?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심하면 눕기도 하죠. 풀밭과 감촉을 느끼면서 누워서 하기도 하고 대기를 느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방식은 중세 때부터예요. 중세식의 이제 이렇게 강의 공간의 배치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나라고 하는 자라는 말이 아예 관념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물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영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영혼. 그러면 이 영혼이라고 할 때 복습해 볼까요? 예전에 영혼이라는 것이 이게 비물질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물체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에. 물체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마타한 측면들이 이제 표식해 영혼이라는 측면에 가장 강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양에서는 고대 시기에 사람들이 푸시케 영혼이라고 하면은 나의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볼까요? 여기 이쪽에 있는 횡격막 쪽에 있는 어떤 신체 기관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신체로서의 나, 영혼으로서의 나 이것이 합쳐졌을 때 어떤 나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나라는 느낌도 신체도 항상 무엇 속에 있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뭔가 감흥하고 촉발하면서 있는 관계가 바로 나라는 느낌. 그 사람들, 고대인들이라는 거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도 사람이라 그러면 항상 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규정되냐면 땅과 하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규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흐름 안에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과 비슷하게 동양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너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너의 성이 중요하죠. 예, 가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로 좁혀보면은 이렇게 느끼던 시절이 언제적이었냐면은 사실은 고대 중에서도 호메로스라고 아시죠? 대표작이 뭐가 있죠? 일리아드가 있습니다. 네. 호메로스의 시기가 BC 13세기, 12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BC 13세기, 12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관념, 나에 대한 관념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변해요. 변합니다. 예. 변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할 때 표지케가 신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신체적인 의미로서의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명으로서의 생명. 근데 생명이라는 게 이제 어떤 물체적인, 신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숨이 끊어진 거죠.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럼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이 오죠. 심장이 펄떡펄떡 뛰죠. 숨을 내쉬고 들이쉬죠. 이거 기관의 작동이죠. 신체적인 것이 작동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혼이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체를 가지고 얘기했었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푸시케와 관련해서,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변화 오기 전에 어떤 말을 같이 썼느냐 하면 영혼이란 말하고 티모스라는 말을 같이 썼죠. 요 말을 잘 보세요. 요 티모스라는 말은 이때는 어떤 정신, 마음 이렇게 씁니다. 이런 의미로.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기계의 의미돼요. 그럼 딱 한번 보죠. 어쨌든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놔두고, 근데 호메로스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그리스 시대에는 어떤 시기가 도래하냐면은 어떤 종교적인 감성이 풍부한 시기가 생겨납니다. 종교적인 감성이 풍부한 시기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생겨난 그 종교 또는 종교적인 단체, 집단이 있어요. 오르페우스교라는 게 있어요. 오르페우스교. 오르페우스교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오르페우스를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르페우스를 모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오면서 어떤 관념이 생기냐면, 이게 사실은 철학사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동방, 이집트, 이쪽에서부터 온 관념이라 그래요. 오르페우스교에서부터 어떤 관념이 생겨요? 영육 이원론이라는 거 생겨요. 영육, 영혼과 신체, 육체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딱 나눠지는 거죠. 보세요. 이게 신체하고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져 있냐면은 소마타라고 하는 신체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영혼도 신체적인 것이고 물체, 신체도 이제 신체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어디에 가까웠냐면은 신체 쪽에 가까운 관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을 당시에부터 이게 딱 나눠지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소마타의 반대말은 아소마타예요. 비물체적 인 것으로 딱 떨어져 나가는 사유의 사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르페우스교에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의 감옥. 이라는 관념이 생겨나요.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 플라톤도 이 말을 합니다. 영혼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오르페우스교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을 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중세 때 신부님들이 이제 쓰죠. 교부 철학하시는 분들. 이때부터 이제 이런 게 생겨나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피타고라스 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제 이어받아서 다시 영육이원론을 전개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런 영육이원론에 플러스 뭐가 있냐, 윤회 사상 또 이제 강화를 시키죠. 오르페우스교에서도 윤회 사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분법, 영혼과 신체의 이분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고, 호메로스 이후에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변화 과정들을 쫙 가지고 와서, 인간에 대한 어떤 상 중에서 정신을 특별하게 보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는 관념이 언제부터 어떤 정신과 육체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서서히 생겨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에 현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소피스트들로부터 이러한 이분법들이 야금야금 이제 철학 속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 때 와서는 이런 것들이 굳어지죠. 이런 것이 굳어집니다. 소크라테스 때 와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은 오늘 말씀드린 너의 영혼을 돌보아라.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녀요. 너의 영혼을 돌보아라. 너의 영혼을 돌보아라. 영혼을 돌보아라.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아폴론 신전에 가면 이제 붙어 있던 말이고요. 그것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했던 겁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했냐면 너의 영혼, 인간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했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때는 그래서 육체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다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와 비슷한 거였지만 점점 분리되면서 소크라테스 시기에 와서는 딱 분리되고 영혼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부여돼요. 영혼에 중요한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신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감옥이다.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플라톤이 파이돈 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철학자라면 마땅히 무엇을 원해야 된다? 죽음을 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이제 이렇게 해서 플라톤 똑같은 말이죠. 보면은 이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나눕니다. 자, 정신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거기에는 제일 위에 머리를 담당한다 이거죠. 머리를 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한다. 자, 로고스라는 말 또 나왔죠. 예. 로고스 이법, 이치, 또 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성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성. 네. 네? 이성. 참 이성이라는 말도 그래요. 이성이라는 말도 우리말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티모스가 나옵니다. 티모스. 네. 이게 이제 감정 또는 뭐 옛날 말씀은 기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감정을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요 단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요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상전백회했죠. 상전백회. 이게 정신 마음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티모스라는 말이. 티모스라는 말이. 예. 말의 개념의 의미 자체 함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예. 이렇게 거치면서 영육이원론, 신체와 정신이 딱 분리되고 정신을 위로 딱 같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부터 이 정신, 이때 쓰던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으로 격화돼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로고스라는 말을 위에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성으로서 티모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욕망. 에피티미아. 욕망. 에피타이저 이런 뭐 에피타이저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요 에피라는 접두사 쓰는데 에피티미아 욕망을 만족시키는 음식들이 에피타이저. 에피티미아라고 합니다. 욕망. 그래서 이렇게 3분 구도로 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3분 구도 자체가 예전에는 그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플라톤에 와서는 이성, 감정, 욕망 이렇게 쫙 분리되는 것이죠. 딱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와서는 이제 뭐 대아니마 같은 그 영혼론이라는 데 보면 영혼이 요 3분론을 딱 이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성론, 동물론, 식물론 이렇게 이제 되죠. 3분법이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동체, 사회 하면 또 하시겠지만 요 구도 자체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정치철학으로 이어져요. 예, 정치철학. 이성을 가진 최선자들, 아리스토크라트들이 바로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감정을 가진 감정 중에서 아주
고귀한 감정인 용기라는 것을 가진 전사들 계층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평민들, 우리 같은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루 종일 일만 해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평민들을 배당을 하죠. 나쁜 놈이에요.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고대시대에 또 얘기가 나왔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거 느꼈다는 거죠. 느낌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그 누스가 빠졌는데, 예전에 누스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은요, 2-1, 거기 무섭게 생긴 철학자 옆에 보면은 2-1이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하이데거인데요. 이 하이데거가 주체 철학, 주체 철학 그러면 주체 사상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주체 철학, 주체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서구 행위상학은 모두 주체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맨 끝에 있는 철학자가 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철학들을 전부 다 주체에 얽매여 있는 철학들이다라고 하면서 싹을 이제 비판을 하죠. 근데 이 주체라는 말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이데거가. 하이데거가 주체 문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니체와 니힐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연록인데 그 책에 보면은 2-1-1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주체라는 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공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 주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 주체라는 말이 어떻게 형성되는 이 영혼이라는 말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고대적인 느낌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걸 느낄 때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중세로 가죠. 중세로 가면은 고대에서 느끼던 이 나라는 느낌 보다 그 강도가 굉장히 옅어집니다. 더 옅어져요. 이때도 이제 관계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했는데 이때의 관계성이 굉장히 세속화된 관계들이에요. 세속화된. 즉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 또는 나의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뭐 나의 자손과의 관계 내가 사는 이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세속화된 그런 관계들이죠. 근데 중세 때 오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더 확장되냐면은 신학적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무와의 관계 속에서 나가 규정됩니까?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되죠. 그럼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될 때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될 때하고 내가 더 작아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신과의 관계에서 더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체의 형상 자체가 그냥 쪼그라들어요.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잖아요. 하찮은 피조물들. 신이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중세 때는. 그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체라는 말이 사실 인간 주체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subject라는 말이 있는데 이 subject라는 말이 subjectum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라틴어 역은 subjectu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원어가 있는데 이걸 휘포케메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을 참 이렇게 하이데거 책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안 되고요. 공부하시고 보시면 돼요. 처음 보시면은요, 철학 진짜 학을 떼겠다 막 그러면서 하이데거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 하시고 하이데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휘포케메논 무슨 괴물 이름 같죠? 휘포케메논. 그러니까 어원을 살펴보면 휘포라는 말은 밑에라는 뜻이고요. 케이마이라는 말은 이제 놓여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말이 아래에 놓여 있는 어떤 것 또는 이게 영어로 잭툼 하면 이제 던지다라는 것이니까 아래에 던져진 어떤 것. 이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이데거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하고 밑줄 긋고 이거 심표는 잘못 끄어져 있네. 그리고 근저에 가로 놓여 있는 것, 즉 자체로부터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놔요. 하이데거가. 아유 참 무슨 말인지. 예. 그냥 밑에 있는 거 이러면 될 건데 그죠? 밑에 그리고 근저에 가로 놓여 있는. 나 그래서 하이데거가 싫은 거면 예. 저는 하이데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밑에라는 의미의 휘포와 노타라는 의미인 케이마의 합성어가 수비액툼으로 라틴어가 된 거예요. 휘포케이멘하고 수비액툼 사이에는 그 형태론적인 유사성은 별로 없어요. 예. 형태론적인 유사성은 없고 어원적인 유사성이 있다. 어의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subject라는 현대 영어로 이제 전화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히라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세 가지 뜻을 얘기를 해요. 휘포케이멘이라는 뜻이 거기 진하게 표시된 게 있죠. 정해지다 또는 상정되다 또는 종속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뜻 중에서 이제 종속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이제 그 현대 주체 이론, 주체화라고 하는 그 이론이 전개돼요. 예. 종속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subject 아래에 놓이다니까. 그래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종속이다라고 이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나와요. 정해진 것, 어떤 것으로 상정되는 것, 종속된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또 나왔죠. 이 아저씨가 이제 또 이 휘포케이멘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주어, 진하게 해석돼 있죠. 개별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적 실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휘포케이멘이라는 말도 개별적인 것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연학적으로는 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 아래에 여기에 휘포케이멘은 아래에 놓여져 있다. 휘포케이멘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개별자가 있고 이 휘포케이멘으로부터 이런 부분인데 이쪽에 뭐가 있다? 진료, 휠레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 휘포케이멘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